오늘이 네 번째 수업인데요. 오늘 네 번째 수업인데, 상급자나 아니면 법학임이 기수한 사람은, 연습책에 1-1강을 보면 지금 이런 도표 그림을 가지고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 설명한 챕터가 첫 번째 등장하니까 그 상급자들은 그것을 읽어보면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변론에서, 즉 변론기일, 그 다음에 증거조사 2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집중 기일로는 증거조사기일. 그러니까 변론에서 공방이 펼쳐지는데 자백돼 버리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불요증사실이 되죠. 근데 부인을 하면 이제 증명의 단계로 넘어오죠. 그래서 증거조사를 하는 단계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조사의 과정은 일단 증거법의 첫 조문이 288조 조문으로 시작한다라고 그랬죠. 불요증 사실이라는 조문이죠. 그러니까 왜 불요증 사실로서 시작하냐?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은 일단 제외시키면서 들어가는 이런 구조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증명의 이제 대상이 사실 중에서 자백된 사실 등은 제외하고 그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다툼이 되는 사실이 증명의 대상이 되죠. 정확히 말하면 이런 구조 다시 한번 익히라고 그랬죠. 사실이 있고 이게 법규에 해석 적용을 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소송상 의미 있는 사실에 대한 종류는 주요 사실, 즉 간접 사실에 대비해서 직접 사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무상은 요건 사실과 구별하지 않고 쓰는 이 주요 사실이 증명에 있어서 이제 등장하는 핵심적인 사실이죠. 이것을 추인하기 위해서 간접 사실이 쓰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확정되는 작업으로서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 권리 의무 그 자체는 관념적인 것이라 판단함에 있어서, 확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루트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을 확정하는 작업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요게 그러니까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한편 법규의 해석 적용은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니까 당사자로부터 뭐 다툼이 된다든지 이런 과정을 상정할 필요는 없어요. 법원이 알아서 직책이자 책무로 해석 적용을 할 것이니까, 당사자 간에 법규의 해석 적용을 놓고서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이런 싸움을 벌릴 상황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전제인 법규에 대해서는 증명의 대상이 되는 이 부분서 무시해버려도 되는 건데, 다만 이 대전제로 쓰이는 법규 중에도 외국 무슨 아프리카의 어떤 관습법적인 어떤 법규가 필요해서 해석 적용을 하는데 쓰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당사자의 주장 등이 필요한 경우가 특별히 있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이고, 그 다음에 대전제로 쓰이는 개념 중에 하나가 경험칙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확정해서 그 대전제로 위에서 그 판단에 있어서 쓰이는, 대전제로 쓰이는 게 법규 말고 경험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칙이 간접 사실로부터 주요 사실을 추인함에 있어서, 또는 증거로부터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대전제로 쓰이는, 이 경험칙이 대전제로 쓰이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험칙은 뭐 평균이라면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의 준칙으로서 큰 문제가 없지만, 특별한 전문적인 경험칙은 경우에 따라서 주장되고 증명되고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과 대전제인 법규와 경험칙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증명의 대상은 사실이 증명의 대상이고, 법규나 경험칙은 원칙적으로 증명의 대상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외국의 특수한 법규라든지 전문적인 경험칙은 경우에 따라서 증명의 대상에서 들어올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는 아니다.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증명의 대상, 불료증 사실, 요게 288조의 첫 조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이 증거를 신청하죠. 신청에 의해서 증거조사가 되지 292조의 직권증거조사는 원칙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보충적인 의미에서의 직권, 즉 이 증거조사의 실시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직권으로 하는 것은 보충적이다. 그래서 증거 신청을 하는데 변론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여기 292조와 관련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를 신청하면 이제 법원이 290조에 보면 체부,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유일한 증거의 경우는 반드시 증거조사를 해줘야지만 체부에 대해서 법원이 할지 안 할지, 예컨대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뒤늦게 제출된 증거라면 물리칠 수도 있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 체부에 관한 점인데, 유일한 증거의 경우는 단서에서 채택해서 증거조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조문이 되어 있죠. 이때 증거 방법이라는 채택 여부의 하나 개념이 5가지 내지는 그 밖의 증거라고 해서 이런 증인으로서 사람, 당사자 본인, 사람, 감정인이라는 인적인 증거, 그 다음에 문서, 검증물에 대한 물적인 증거 이외에 우리가 지금 딱 상정해 놓지 못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저장 매체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뭐 USB 단계에서 또 뭐로 바뀌고 하는 이런 저장 매체에 따라서 우리가 민사소송법 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규정하기가 힘드니까 그 밖의 증거라고 해서 그 증거조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 등에 나중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맡겨져 있는 그런 카테고리로서 그 밖의 증거가 6번째 카테고리에 있는데, 인적인 증거로서는 증인, 그 다음에 감정인, 그 다음에 물적인 증거로서는 문서, 서증이라고 하는 문서, 그 다음에 검증물 이렇게 있고, 조문상은 당사자 본인에 대한 증거조사는 여기다 2번째로 썼지만 인적인 증거로 썼지만 조문상은 요 뒤에 여기에 있어요. 그 밖의 증거 앞에. 왜 그러냐면 조문을 찾아보면 과거에는 2002년도 이전에는 당사자 본인의 경우를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함에 있어서는 보충적으로만 쓸 수 있게끔 했었어요. 당사자 스스로가 자기 사건에 와서 증언을 하라면 실제 우리가 자기가 거북살스럽게 불리한 얘기를 증언을 시킨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것을 원칙적으로 똑같은 다른 증거조사와 마찬가지 단계로 쓸 수 있게 되는 데 대해서 과거는 보충적으로만 하라 이렇게 해놨었어요. 우리가 헌법상 자기 뭐 부재, 거부의 특권 뭐 이런 등등에 따라서 자기가 불리한 얘기를 선서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리 우리가 기대하기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증거조사에 의해서 어떤 결론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 후퇴해서만 쓰도록, 예비적으로 보충적으로 쓰도록 했기 때문에 과거의 조문은 아마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내 생각에 그래서 조문의 배치가 인적인 증거를 가지런히 먼저 배치하고 물적인 증거로 그 다음 배치하고 하는 틀에서 물적인 증거 다음에 조문상 배치되고 있는 게 그런 이유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 보충성을 폐지를 했어요. 보충성을 폐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문도 앞에로 끌고 왔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떤 이 우리의 가지런히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 근데 조문은 여전히 그 검증 다음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혹시 내 생각에 과거의 보충성 때문에 그런 연유가 아닐 건가. 그런데 하여튼 지금 다시 정리한다면 지금은 다른 증거조사와 대등하게 할 수 있도록 보충성을 폐지했다. 그래서 내가 작년이자 올해 이번 변호사 시험에도 내가 출제 들어갔는데 예컨대 문제 객관식은 뭐 그런 것 뻔한데 당사자 뭐 신문의 보충성은 실은 지금 폐지됐는데 뭐 보충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런 지문이 객관식 선택형에 나가요. 그럼 틀린 거 잡아내면 돼요. 그래서 그런 지문 냈었던 거 생각이 지금 나는데, 그렇게 해서 증거조사 방법은 5가지인데 증인, 당사자 본인, 감정인. 증인은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는 자인데 반해서 감정인은 판단과 지식에 따른 그것을 판단을
어떤 경험과 지식에 따른 판단을 보고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증인과 당사자 본인은 제3자냐 본인 당사자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격한 거, 경험한 거 이것을 갖다 그대로 보고하는데 그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것 등에 대해서는 이제 증거조사 방법으로 쓸 수는 있다라는 거죠. 순수한 제3자가 아닌. 그래서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당사자가 소송 무능력자라고 했을 때 법정 대리인의 존재가 등장하는데, 법정 대리인은 당사자의 가름한 존재라고 본다면 증거조사 방법이 당사자 본인의 증거조사 방법은 만약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 본인 신문으로 할지 증인 신문으로 할지를 본다면 어떤 것으로 할 것 같아요?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당사자 본인 신문으로 할 거예요? 증인 신문으로 할 거예요? 어떤 것으로 할 거예요? 왜 증인 신문을 해? 2분의 1인데 지금 법정 대리인은 당사자가 소송 무능력자일 때 그 자를 가름해서 뒷받침해주는 당사자 본인급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인지라, 만약에 물리적으로는 본인이 있고 법정 대리인이 있지만 이 말을 내가 끌고 온 얘기에서 딱 힌트를 잡아봐요. 당사자 본인의 경우라면 제3자로서 증인신문으로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당사자 본인 신문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응? 지금 말로 끌고 왔잖아. 당사자 본인 신문으로 해야죠. 왜 그러냐? 물리적으로는 제3자 있지만, 그래서 증인신문일 것 같지만 당사자가 무능력자일 때의 법정 대리인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를 뒷받침해주는 이꼴적인 존재다 라고 내가 설명을 해갖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면서 반전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끌고 간 게 반전이 없으면 당연히 이제 정답은 당사자 본인 신문의 대상이 되는 거지 증인 신문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반면 소송 대리인의 경우는 그 사건의 소송 대리인이 등장해서 선서하고서 뭐 증인 신문처럼 할 거냐의 문제에서 거짓말 해가지고 최근에 변호사가 걸려든 적이 있는데 막 승부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랬는지 거짓말까지 하고서 징계까지 먹었는데, 그런 경우는 당사자 본인 신문이겠어요? 증인 신문이겠어요? 이 경우는 증인 신문이 되죠. 소송 대리인. 그러니까 과거에 시험 문제 같은 거 어떻게 내느냐 하면 소송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의 차이, 비교 뭐 이런 것 등도 질문을 하는 적이 있었어요. 논술형 시험에서는. 하여튼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여기서 당사자 본인과 증인을 이해하면 되고, 감정인은 어떤 경험과 자기의 지식에 의해서 판단을 보고하는 자이다. 사실을 그대로 목격한 사실을 보고하는 것은 증인임에 대해서 구별되겠죠. 같은 사람이더라도. 물론 감정인은 감정법인이라고 해서 자연적인 어떤 사람 말고 법에 인정한 사람도 감정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차이는 증인은 목격한 것을 그대로 보고하는 거고, 감정인은 경험과 지식에 따른 판단을 보고한다. 뭐 감정한다 이런 느낌 알겠죠? 감정한다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문서에 대한 서증은 문서의 기재 내용을, 그러니까 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판단자인 법관이 읽고서 판단의 자료를 획득하는 것을 서증조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문서라도 문서의 지질이나 이런 것 등을 판단하는 것은 감정이나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인이 감정 겸 검증을 한다. 그러니까 문서의 지질 뭐 이런 것을 판단할 때는 그것은 문서의 기재 내용을 판단의 자료로 습득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감정인이 뭐 검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서증 문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읽고서 판단의 자료로 하는 것을 문서가 증거조사가 되는 대상이 되는 거고, 그것이 서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서라도 그 지질 같은 거 판단하는 것은 서증이라는 개념이 아니다. 서증조사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의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른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증거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증거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증거조사를 하는데, 예컨대 증인의 경우는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죠. 법정에 불러가지고, 원칙적으로 법정에 뭐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특별히 있긴 하지만 법정에 불러서 신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때 신청한 측이 주신문을 하는데, 주신문 측에서는 자기네의 각본상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지금 증명하려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 증인이
그 뒷받침하는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한 측에서 이렇게 해서 쓱 데리고 오니까 반대 측에서는 그것을 거짓말이라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온다, 짜고 온다라는 것을 미리 뭐 실제이든 아니든 그런 대처를 하면서 탄핵을 하는 준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저번 때 얘기했듯이 완전히 사실부터가 막 날조해가면서 나쁜 의미의 사기성으로 어떤 재판을 얻어내려는 그런 것은 뭐 무조건 나쁜 거고 우리가 논외로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을 뒷받침할 증인 등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이게 잘못 다 지게 생겼는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실은 그건데 그걸 마땅히 뒷받침할 증인 등이 없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가다가 잘못 다 증명이 안 돼서 질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증인을 내세우는데 증인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목격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 진실을 뭐 사기치려는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소송에서 잘 보면 진짜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객관적 진실에, 그쪽 입장에서 본다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는 탄핵에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거죠. 왜? 사람이 목격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증언을 하면 어딘가 빵꾸가 나게 생겼다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고들어서 탄핵을 해서 반대의 심증을 이끌어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실제 증거조사의 증인신문은 그쪽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막 가끔 하다 보면 형사사건에서도 막 이렇게 현장 검증할 때 이렇게 보면 경찰 등이 오히려 이렇게 막 너 그때 뭐 이렇게 막 애를 데리고 네가 데리고 막 이불에 들서놨고 네가 어떻게 갔냐. 그러니까 얘가 막 당황해서 다 잘 못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그 건너가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자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입에서 그렇게 저렇게 관계가 이렇게 나와서 표현이 돼야지 맞는 거지. 이 사람이 미리 막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은 예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요 말 중에 다소 틀린 말이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질문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가 얻어내고 싶은 질문을 그렇게 통해서 얻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인이라는 것 또는 이 경험을 말하게 시킬 때는 그대로 그 사람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줘야지 이것을 던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증인신문은 여러분 이제 교과서 읽다 보면 뭐예요? yes, no 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나오게 이 신문할 때 신문 질문을 목격한 사실을 뭐 그 시간에 거기서 예컨대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했지요 정도만 물어보면 얘가 뭐 신호를 기다리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횡단보도 가가지고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어서 건너갔죠 라는 식으로 상황을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을 얻어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그렇게 맡겼다가는 잘못다 또 엉뚱한 말로 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얻어내고 싶은 법원에 납득시키고 싶은 얘기를 질문으로 던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예 맞아요 이런 답변만 하게 한단 말이죠. 원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신문은 유도신문 같은 게 가능해요. 반대신문은. 그렇지만 주신문은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자기가 지금 뭔가로 판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유도해주는 식으로 질문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유도신문하면 안 되고 그대로 그 증인의 입에서 나오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도신문이, 주신문의 경우는 유도신문이 금지돼요. 반대신문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괜찮지만 그러니까 신청한 측에서 하는 신문은 그게 금지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듣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증거조사가 실시돼서 하는데, 이 증거조사는 여기 말했듯이 쟁점이 정리된 상태에서 핵심적인 쟁점만 이제 변론에 현출돼서 곧바로 집중적으로 증거조사를 하라.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집중적으로 증거조사. 그러니까 변론기일이 열리는 게 변론은 핵심적인 것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준비 절차를 거쳐서 그 핵심만 갖고 와서 증거조사로 곧바로 들어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하루 만에 그러니까 변론이 종결되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실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일단 증거조사 되기 전에 주장이 한두 차례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쟁점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증거 신청을 해가지고 증거조사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하루 만에 또는 이틀 만에 하라는 게, 그러니까 이틀 만이라니까 두 번째 만에, 그러니까 연속된 오늘 내일 개념은 아니라고 그랬죠. 뭐 그렇게 집중적으로 진짜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4주 뒤에 열린다. 속행돼서 4주 뒤에 열리는데 그게 두 차례 세 차례 정도만 해도 되게
아주 이상적인 것인데 보통은 뭐 5, 6번, 10번씩 하고 1년이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하여튼 조문상은 집중적으로 증거조사를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증조사는 다 마무리해놓고 이제 직접주의가 제대로 관철될 필요성이 있는 그 증인신문만을 딱 이 증인이 증언을 하는 태도 등을 볼 필요성에 있어서 그것은 변론준비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증인신문은 이제 변론기일에서, 그러니까 증거조사기일에서 변론을 열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만 마무리로 남겨놓고 다 정리정돈이 돼서 오는 게 제일 아주 이상적이고 그러면 이제 증거조사기일, 집중증거조사기일이 딱 한 차례 열리면서 마무리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상적인데 실제는 그렇게는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상적인 조문이지만 집중증거조사라는 293조가 있다. 그래서 증거조사 실시돼서 증거자료라는 말을 쓰는데 증거조사한 결과를 증거자료라고 한다. 그러니까 증인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라든지 서증, 즉 문서의 기재 내용을 우리가 그 판사가 읽고서 이제 판단의 자료로 삼은 것을 증거자료라고 그래. 그러면 이 증거자료에 대칭되는 용어를 소송자료라는 용어를 하나 또 알아두세요. 소송자료는 주장을 펼친 그 자체를 소송자료라고 그래요. 주장. 그 다음에 이 주장을 뒷받침한 증거조사로서의 어떤 결과로서 얻어낸 것을 증거자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판자료, 소송자료, 증거자료를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 대칭돼서 쓸 때는 소송자료와 증거자료라는 개념을 대칭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에서 중요하냐면 변론주의에서 우리가 주장책임이라고 해서 주장 없으면 이제 그것을 판단의 대상으로 취급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소송자료예요. 근데 주장은 그러니까 어떤 식의 상황이 이렇게 사례적으로 계속 질문되냐면 원고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 다음에 피고는 원고한테 돈 빌린 사실이 없다고만 반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원고가 할 수 없이 증인을 신청했다. 그래서 증인의 증언 과정에 대여 사실과 그 다음에 변제 사실이 있다라는 심증이 들게 진술이 나와서 판단자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대여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증언을 믿을 수 있어 변제 사실이 있다고 믿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다시 보세요. 원고가 대여금 청구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피고가 빌린 적이 없다라고만 하는 반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고는 증인을 신청해서 대여 사실을 증명하려고 증인한테 빌려준 거 본 거 맞다 이런 얘기를 끌어내서 증언을 얻어내는 와중에 이 증언해준 증인이 조금 오버해가지고 시키지도 않는데 하여튼 오버해가지고 빌려준 거 봤다까지만 해주면 되는데 갑자기 뭐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갚는 거 봤다, 갚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판단자는 그렇게 얘기한 법관은 그래 갚았다라고 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다 라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상황을 설명해봐. 상황도 설명 못해. 다시 해. 나한테 질문해봐. 지금 내 이야기야. 뭐가 잘못됐다. 다시 원고가 대여금 청구를 했어.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라고 하고 있어. 그랬더니 피고가 빌린 적 없다고 이제 반격을 해왔어. 답변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이제 자기가 대여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해서 빌려준 걸 목격한 것을 증언을 이끌어내려는데 이 증인이 오버해가지고 빌려준 것도 받고 그 다음에 갚는 것까지도 봤다라고 얘기했어. 갚는 것까지도 봤다고 그래서. 그래서 법원은 그 얘기를 믿고서 증언을 믿고서 그래 갚았다고까지 대여가 있었고 갚았으니까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다. 갚을 의무 이제는 없다라는 의미의 원고 청구를 기각을 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변론주의가 의배된 거야. 그래서 그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벌써 하긴 느꼈는데 내가 소송 자료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뭐는 나왔어? 증거 자료로는 나왔어. 증언에서 변제했다는 얘기는 나왔어. 그러니까 소송 자료와 증거 자료 구별을 시켜서 지금 증언을 통해서 변제했다는 얘기는 법관이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증거 자료라는 거지. 근데 소송 자료로서의 주장은 없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상황을 설정했어? 피고가 빌린
것이 없다고만 얘기했지 변제했다라는 항변은 없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에 대해서 피고가 부인하는 단계도 있지만 반격하는 단계인 항변이 있었는데 변제 항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내가 말로 설명할 때도 그렇게 강조를 지금 하면서 들어갔는데 그걸 글로 써놨으면 포착하기가 더 힘들었겠네. 지금 말로는 계속 변제한 사실에 대해서는 주장한 바가 없다. 여기서 변론주의에 걸려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판단을 했냐? 증거 자료로서는 증언에서는 변제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취득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자인 법관이 변제했네라고 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했는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 변론주의 의배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여기서 그럼 증거 자료에 있어서는 증인의 증언은 꼭 신청한 사람한테 유리하게만 쓰이는 게 아니고 불리하게도 쓰일 수 있다. 왜? 법관은 자유심증이니까 대여라는 유리한 것만 지금 쓰는 게 아니라 갚았다라는 신청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거잖아요. 변제했다라는 건 불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는 공통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자유심증에 의해서 공통으로 쓰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서는 불리한 얘기를 판단의 자료로 쓰일 수 있는데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는데 단 하나 뭐가 문제냐? 소송 자료로서의 주장은 지금 없었기 때문에 문제이다. 물론 이제 그게 실무적으로 들어가고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경우에 주장도 있었다고 하는 거로 판단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안 나왔지만 나왔다고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이제 지금 이 사례보다 조금 더 논리를 맞추기 위한 사례를 설정해가지고 더 논의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변론주의 원칙상 주장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을 때의 변론주의 의배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소송 자료와 증거 자료의 구별이 느낌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심증이 형성되는데 그 심증의 형성은 202조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한다. 라는 것이죠. 법관의 재량이에요. 사실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재량인데 그렇더라도 막 현저한 경험칙 의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한 판단이라도 우리가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더라도 우리가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니까 그 법관의 재량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뭐 헌법적으로는 이제 사법권의 독립이 있고 뭐 도덕적이라든지 법률적 어떤 이런 판단으로 있어서 잘 갖춰진 판단자라고 생각하니까 자유재량으로 맡겨져 있는 건데 누가 봐도 그것은 뭐 말도 안 되는 판단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은 현저하다는 어떤 재량 일탈적인 어떤 판단이라고 했을 때는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탓할 수 없다라는 원리가 자유심증에 따른 우리가 법관에게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는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증을 형성하는 판단자 입장에서도 진위불명이라고 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불명하다. 이론상은 진위불명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입증 책임에 있어서 인지 아닌지라는 용어를 쓰지만 사실은 진위불명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입증을 못했다라고 해서 처리할 확률이 높지만 실제 하여튼 교과서적인 표현으로서는 진위불명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 증명책임 분배에 의해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에게 그 증명이 없는 것에 따른 패소의 처리 등을 하는 그런 증명책임이라는 어떤 기준이 그 다음 자유심증주의 다음에 교과서에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증거법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증거법의 교과서 챕터는 교과서의 챕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겠어요? 증거법에 들어가서 제일 첫 챕터가 뭐가 있겠어요? 증거법 챕터, 교과서 어디든 들어가서 첫 챕터가 뭐가 있겠어요? 증명의 대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증명의 대상은 그럼 아까 뭐였었어요? 사실이 원칙적으로 증명의 대상이다. 법규나 경험칙은 원칙적으로 증명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가 뭐가 들어가요? 불교증 사실이라는 챕터가 들어가요. 교과서에 어떤 책이든지. 그럼 앞에서 증명의 대상에서 사실과 법규와 경험칙에서 법규와 경험칙을 일단 탈락시키고 사실을 갖고 와서 여기서는 또 불교증 사실에서 뭐를 탈락시켜요? 자백된 사실, 공지의 사실, 아직 한 번도 설명 안 했지만 공지의 사실 이런 것 등을 탈락시켜서 불교증 사실로서 챕터 2가 구성돼요. 그 다음에 챕터 3로 가면 뭐겠어요? 이제 그 사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서에 따라서는 총칙적인 개념으로서 증거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증거조사의 방법을 뒤로 빼고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을 먼저 설명하는 이런 교과서 순서도 있고 그러니까 챕터가
증명의 대상, 그 다음에 불요증 사실, 그 다음에 증거조사 실시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직 원리, 총칙적인 원리는 자유심증이나 증명책임을 설명하고 개별적인 증거조사 방법을 설명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증거보전이라고 해서 형사소송에서도 나오고 민사소송에서 나오는 이런 챕터 등이 증거법의 기본적인 챕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면 돼요. 이게 됐고요. 계속 설명하지만 이 법적 3단 논법에 있어서 사실을 소전제로 해서 법규를 대전제로 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 사실 소전제가 증명의 대상이 되고 법규 대전제 또는 경우에 따라서 경험칙은 원칙적으로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요건사실로부터 해서 법률 효과로서의 이 3단 논법에 의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 이 재판의 구조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칙이 때로는 쓰인다라는 것이죠. 경험칙이 언제 쓰이느냐? 간접사실부터 주요 사실을 추인하는 자유심증에 있어서 판단자가 경험칙을 작동시키겠죠. 그 다음에 증거로부터 사실을 확정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 증거로부터 사실을 확정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는 법규랑 마찬가지로 경험칙이 쓰이고 또 이 간접사실로부터 주요 사실을 추인하는 이 단계에서도 쓰이고 하는 대전제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해준다. 법규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해준다. 그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증거조사 결과 이제 변론을 종결하고 집중 증거조사 기일 또는 변론 기일 증거조사 기일에 변론을 이제 마무리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겠죠. 그래서 판결 선고하는 단계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판결 선고하는 단계로 와가지고 옆번호 1-28이네요. 기본 강의 책은 옆번호 1-28. 그래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선고 기일은 언제입니다. 해서 변론이 종결됐죠. 그래서 변론이 종결되는데 저번 때 한번 설명했듯이 변론을 종결하고 이제 판결을 선고하는데 물론 종결된 상태에서 뭔가 판결을 선고하려다 보니까 변론을 재개하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다. 이거는 법원의 재량인데 최근에도 또 판례가 나오는데 계속 내가 이야기했듯이 재량이긴 하지만 좀 친절하거나 했을 때는 이 당사자가 다시 열고서 뭐 좀 따져봐 달라 했을 때 괜히 트집 잡고 이 시간을 끌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종결된 것에 대해서 다시 재개해 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겠지만 그게 아무리 법원의 어떤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법원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친절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헤아려주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 재량이긴 하지만 이 경우도 항상 재량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봤을 때 해줘야 될 상황이 너무나 있는데 안 해주면 안 된다 해서 거의 재량이지만 해줄 의무까지도 있다라는 어떤 특선 상황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막 되게 관건적이고 핵심적으로 해서 그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는 미처 그 점에 대해서 놓쳤지만 이 점이 승패에 아주 좌우될 수 있는 관건적인 어떤 사실을 주장을 펼치려는 상태에서 재개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면 결국 이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게 질 수도 있는 것의 아주 관건적인 이런 사실을 지금 펼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 경우는 아무리 재량이라도 의무로서 해줘야 될 변론을 재개해 줄 필요성이 있게 된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판결이 최근에 몇 개씩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 것은 종결한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는데 조문상은 2주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207조에. 그런데 이게 직무상 가급적 지켜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지켰을 때 그것이 뭐 무효라든지 부적법하다든지 잘못됐다든지 하는 판단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런 규정을 훈시 규정이라고 한다. 판결이 선고되면 이제 자기 구속력이 생겨요. 누구한테 자기 구속력이 생기냐면 법원의 입장에서 자기 구속력이 생겨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선고한 뒤에는 자기네도 못 바꿔요. 그것을 갖다가 막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자기 구속력이 생기는데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단순한 어떤 숫자의 오류라든지 뭐 누가 봐도 어떤 글씨가 틀렸기 때문에 판결문에 나온 글씨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 바꾸는 것까지도 바꿀 수 없다는 아닌 그래서 그런 걸 시정하는 것은 판결의 경정이라는 게 있어요. 판결의 경정. 그래서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본격적인 내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설사 잘못됐더라도 나간 이상은 선고된 이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고는
206조에 보면 이제 구술로 판결, 이제 원본에 의해서 이렇게 구술로 낭독을 해서 선고를 하는데, 최근에 2개 웃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십성으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선고에서는 원고인가 피고인가 어느 쪽을 이겼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기다려봤더니 나중에 판결문이 왔는데 승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법정에서는 예컨대 X가 이겼는데, 갑이 이겼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X 내지는 갑이 원고 측이면 원고 측, 피고 측이면 피고 측이 지고 반대쪽이 이기는 이런 판결문이 왔어요. 그래서 법원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판사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판단할까 고민하다가 법정에서는 제대로 판결했는데 2개 판결문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날라간 게 그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는 것 중에 하나였던 게 날라갔다. 무슨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자도 막 엎치락뒤치락 했던 사건이라 곤혹스러웠나 봐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법정에서 이제 결심을 하고 뭐 X측이 이겼다라고 내렸는데, 판결문 관계 우연히 X측이 지고 뭐 예컨대 Y측이 이긴 이 판결문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2개를 이제 놓고 고민하다가 그랬는데, 그게 원래는 이제 최종적인 게 탁 됐으면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그게 날아간 거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끔가다 여러분 판결문 미스 나오는 거 가끔가다 봐요. 단순한 오류. 왜 그런 거 나오냐면,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문서 만들다가 전에 거 불러다 쓰는데 이렇게 해서 더 씌우는데 조사 같은 거 하나가 그냥 남아 있다든지, 그건 그냥 누가 봐도 잘못 친 거잖아요. 뭐 글씨 하나가 문맥상 아닌 글씨가 하나쯤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전에 거 불러와서 했다든지 오타가 난 건데, 최근에 또 하나 그게 있어요. 법정에서 이겼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주문, 우리가 그러니까 핵심적인 결론은 이겼다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였냐면, 법정에서는 너 이겼다고 하고 저쪽은 졌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승부가 바뀌었느냐. 판결문에 주문에는 잘못 썼어요. 근데 이유에 보면 이 주문이 잘못 쓴 걸 알아. 누구나 느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문이 더 결론인데, 주문이 맞는 얘기고 이유가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주문은 간결한 거고 이유는 그런 판단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유를 보면 이 주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결론을. 그런데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게 엇박자가 났는데 이유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주문을 보고 얘기했어요. 너 이겼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네가 나 이겼다고 그러지 않았냐, 판사. 그랬더니 판사가 잘 판결을 보면 이유를 보면 네가 진 거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항소도 안 했대요, 이긴 사람이. 그래가지고 너무 허탈하다. 그 변호사가 당연히 이긴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졌다 그러고 항소도 못 했는데, 항소 기간 다 지났는데, 근데 이 법원은 뭐라 그러냐, 자세히 읽어보면 나중에 판결문에 자세히 보면 이유에서 볼 때 그 주문이 잘못 나간 거다, 잘못 쓴 거다 라는 걸 알게 된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판결문 상으로도 엇박자가 난 거가 있는데, 이 결론은 이 이유를 잘 보면 잘못 쓴 거다. 그러니까 이 잘못이라는 건 원고 이길 거를, 그러니까 이겼다고 써 있는데 사실은 이 이유를 잘 해서 그 결론은 원고 네가 진 거다 라고 써줘야 되는데 거기에 원고 이겼다라고 써준 거예요. 그러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소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허탈하다 뭐 이런 상황인데 어쩔 수 없다. 그럼 그 판결은 뭐냐? 그런 건 사실은 판결의 경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판결의 경정으로 그냥 주문이 잘못 나간다. 원래 주문은 핵심이잖아, 결론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우리 경정은 사소한 미스를 시정하는 정도지, 그 본격적인 본론을 바꾼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판결의 경정으로 할 게 아닌 건데, 이걸 갑자기 경정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항소도 지금 이게 그럼 기간 다 지나서 안 했는데, 판결문 송달받고 2주 이내에 했는데, 판결문 자체에 주문에는 이겼다고 나왔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근데 이후의 과정을 보면 이 주문이 틀렸음을 알았었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는 주문을 믿었다. 그래서 이긴 줄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 했을 때, 이제 와서 법원이 그건 잘못된 판결문이다. 근데 경정을 하겠다 해서 이제 바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정은 사소한 어떤 숫자적인 오류라든지 어떤 뭐 주소 같은 거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뭐
누가 봐도 앞뒤 문맥상 이상했던 거 뭐 이런 건데 요 경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싸우는데 그럼 항소기간을 놓쳤네요. 항소기간을 놓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와서 이겼던 거 알고서 항소 못했는데 졌다고 해서 항소도 못하고 있는데 그럼 다시 싸울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항소를 못했어요, 이 사람. 상소기간을 놓치면서 그대로 판결은 확정이 됐어요.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진 사람, 그러니까 이겼는 줄 알고 있다가 진 사람 입장에서 뭐 그냥 단순히 생각해. 뭐 하여튼 판사 가서 때려잡는다부터 시작해서 말해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변호사가 막 어떤 변호사한테 이쪽 자기가 맡긴 사건한테 왜 너 법 전문가인데 그것도 못해. 변호사도 지금 이긴 줄 알았다니까. 주문에 그렇게 판사가 이겼다고 나왔는데 그걸 뭐 의심을 가졌어. 찬찬히, 안 읽었다? 이유를 거기서, 야, 너는 어떻게, 판사가 더 밉지 어떻게 그 변호사가 밉냐. 어떻게 본다면 판사가 더 밉거나 탓을 해야지. 물론 뭐 변호사가 왜 찬찬히 그거 못 살펴봤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되겠어? 여기 보니까 자세가 법정 서기폼이라서 이거 물어봤자 대답이 안 나오겠어. 어떻게 하겠어? 판결이 이미 내려서 확정되고 지금 기간 다 놓쳤는데 그렇다고 받아들여? 그냥 이긴 줄 알고 지는 건데 이긴 줄 알고 있다가 어떻게 하겠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했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 내가 지금 막 더 뛰어들고 싶은데 카메라 쫓아갈까 봐 안 뛰어드는데 막 뒤에 가가지고 헤집어 놔야 되는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항소라는 소송행위를 한자 뉘앙스 용어 단어 뉘앙스 추후보완 과거 줄여서 추안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런 소송행위를 하지 못함에 대해서 추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173조에 있어요. 추후 보완. 그러니까 원래는 기간 내에 항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항소를 못한 게 자기네들도 이긴 줄 알고 있다가 이제 와서 판결문에 그렇게 바꾸라. 판결문 주문이 잘못 나갔으니까 바꿔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해도 된다.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어떤 소송행위를 하지 못함에 대해서 스스로의 기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 지금으로부터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라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173조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으로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한다면 판결은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기판력이 발생해요. 여기 보면 판결이 확정되면 형식적으로 확정을 해서 상소기간 등이 이제 도가 됐다라는 형식적 확정이 되면 실질적 확정력, 이게 기판력이란 말이에요. 기판력이 발생을 해요. 기판력이 발생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점에 대해서는 승패가 났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아까 케이스에서 내가 졌다라는 것을 기착됐을 때 억울하다라는 이 케이스는 실제 싸움을 벌려서 항소심에서 또는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게 아니라 자기 나름에는 졌으면 항소를 할 판이었는데 항소하지 못하면서 확정됐다. 그러면 확정됐어도 일단 기판력이 발생해서 다시 그 점에 대해서는 재차 문제를 삼을 수 없는데 이제 상소회의까지 저번 때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 이제 수업 다 한 거예요. 지금 나오려는 재심이라는 451조의 재심이라는 이런 확정된 판결에 대한 최종적인 구제수단, 예외적 비상적 구제수단이 있어요. 어제 오늘도 이제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과거 형사재판이지만 재심에 의해서 문제가 다시 회복된 이후에 재심이 내려졌는데 그러면 재심이라는 건 뭐예요? 전에 뭔가 있었던 판결을 취소시키는 거고 이것에 의해서 과거 거 확정됐던 관계가 취소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법리적인 것이었는지 정치적 발언이었는지 뭐에 따라서 막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해명도 하거나 또는 비판도 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그때 나오는 형사에서의 재심이 민사에서도 있는 재심인데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무언가 이유 때문에 취소시키는 거예요. 무언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기판력에 의해서 3번 정도 싸울 기회를 부여한 상태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재심이 무한정 인정된다면 의미가 없죠. 그 3심제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재심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특수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구제를 해주기 위한 제도니까 재심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451조의 1항에 의한 사유의 한정적인 사유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11호까지의 11가지 사유에 한해서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여러분이 익혀두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없고, 그렇다면 또 하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확정되게 된 계기가 항소기간이랄까 상소기간을 놓친 것에 있어서는 어떤 점을 생각해 보면 되냐면, 그 기간을 놓친 게 스스로의 책임질 수 있는 사유이냐 아니냐를 갖고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을 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케이스 같은 문제에서는 주로 판결이 확정됐다, 다시 다툰다,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럼 다시 다툼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애초의 사건과 다른 사건은 뭐 애초의 사건의 기판력에 구속받을 필요 없으니까 다시 다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경우 말고 똑같은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을 건가 했을 때 재심을 떠올려야 되는데, 재심은 한정적인 사유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한정적인 사유. 그 다음에 또 하나 떠올릴 것은, 혹시 소송행위로서의 상소기간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치면서 확정된 케이스의 상황이라면 추후 보완적인 상황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도, 만약에 좀 아까 케이스도 굳이 구제받으려면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으로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제서 판결이 내가 패소한 것을 이제 알게 돼서 판결문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추후 보완으로서 항소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한항소, 추한상소, 추한항소 이런 용어를 쓸 때 그 추한, 추후 보완에 의한 항소, 상소 이런 개념을 구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되면 실질적 확정력으로서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 기판력이라는 것은 이제 권리 의무를 확정해 줬는데, 이 권리 의무가 확정된 것에 따라서 채무자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을 하면 확정된 결과, 즉 원고와 피고가, 즉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툼의 내용상 펼쳤던 것이 법원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피고가 그 선상에서는 승복한다면 이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내가 과연 돈 줄 의무가 있느냐, 네가 나한테 돈 다시 받아갈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웠는데 법원이 갚아야 한다고 판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그 단계에서 승복하고 그럼 내가 갚겠다라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임의로 만약 결과가 나왔는데 임의로 이행이 안 되면 강제 집행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 권한이 된다.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타이틀이 된다. 라는 의미에서의 집행력이 이제 판결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정된 판결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에 여기 형성력이라고 해서 형성 판결의 경우라면 형성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형성력. 그러니까 그 이야기까지가 지금 판결의 이야기로서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보면 재판에 이제 판결을 하는 김에 저번 때 한번 설명했듯이 재판의 종류가 나오네요. 재판, 이거 잘못 썼네? 그러니까 여기가 재판이 아니라 판결이 들어가야겠네. 판결 결정 명령이 된다. 지금 이제 재판까지 오게 됐고 판결까지 오게 된 김에 이 용어를 다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제 기판력이 발생한다까지가 설명이 됐고, 그런 와중에 이제 재판의 종류에 대해서 판결 결정 명령의 차이 한번 설명했는데, 요 분류에서 재판이 지금 판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판결과 결정은 저번 때 얘기했듯이 법원 자체의 판단이고 재판부의 판단이고, 명령은 판사 1인의 판단이다. 재판장 등의. 그래서 언제 설명했어요? 소장을 명령으로 각하한다. 소장을 명령으로 각하한다 할 때 설명을 했죠.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중요한 것은 판결로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하기 때문에 134조의 필수적 변론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필수적 변론을 거친다. 반면 결정이나 명령은 필수적이 아니라 임의적이다. 거쳐도 되지만 꼭 거쳐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공식적으로 당사자가 주장, 변명, 반박을 펼치는 직접주의, 구술주의, 공개된 법정, 쌍방심리가 구현되는 무거운 그런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형사소송에서는 공판중심주의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이고, 여기는 필수적 변론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얘기했듯이 그 자기가 막 따지고 해야 되는 것은 그 변론을 통해서, 변론주의를 통해서 주장이 돼야지 판단을 받는 것인데, 당사자로서 주장을 펼칠 기회를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로 들어가서 당사자가 돼야 되는데, 어제 사건에서 잠깐 얘기했던 사후 인지 청구에서 그런 절실한 필요는 원래는 그
사망한 아버지로 지목된 자의 아들, 딸 등이 가장 절실한 그런 변명을 펼치고 싸움을 벌일 사람인데 지금 검사가 피고적격이 있는 거고 그 상소인 등은 피고적격에 있어서 지금 제외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내가 설명한 바가 있지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돼야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그런 싸움을 한 결과로서 내려지는 게 변론을 거친 싸움을 한 결과로서 내려지는 게 판결이잖아요. 변론을 거쳐서 판결을 하는 것이잖아요. 판결은 여러분이 어떤 소송의 승패로서 결론이 나왔고 뭐 3심제 틀 속에서 뭐 그것을 다 써먹었던 스스로 항소를 안 해서 그대로 확정됐던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패소로 기착됐던 또는 승소로 기착됐던 어떤 확정이 되면 이제 그 판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다툴 수 없는 기준이 되면서 당사자한테 그런 효력이 이제 확정되는 것인데 왜 그러면 판결이 확정되면 그 다시 불복할 수 없는 하늘이 자기는 진짜 하늘이 아는 진실이 이게 판결하고는 틀리니까 억울하다. 나 이거 승복할 수 없다. 나는 승복할 수 없다가 왜 거기서는 그쳐야 돼요? 왜 기판력으로서 당사자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승복하고 더 다툴 수 없냐? 그러니까 기판력이 발생하는 근거는 뭐냐?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기판력이 왜 발생하는 거? 왜 다시 억울한 심정이면 왜 다툴 수가 없겠어요? 왜 다시 다툴 수가 없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 소송 경제를 위해서. 소송 경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건 이제 마무리 돼. 억울하다고 계속 해주면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당사자가 소송 판단 비용 수수료 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법원이 부담이 너무 많이 드니까. 법원 거기서 끝낸다. 법원이 부담되니까. 그러면 그냥 3심제는 해도 그냥 한 번만에 하지. 그걸 좀 절충하다 보니까 한 3번 정도가 적당하다. 3판제가 우리의 기본 옛날부터 적어도 3판은 해야 된다. 단판은 좀 그렇다. 왜 기판력으로서 더 이상 이거에 대해 왈가왈부 한다든지 더 내 불만을 표출하는 게 거기서는 이제 그만둬야 돼. 어? 자기 구속력? 자기 구속력이란 용어는 지금 스스로 이제 결과를 승부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쓰는데 아까의 자기 구속력은 이제 판단한 법원인데 지금 말한 건 스스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왜 스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 이거지. 교과서 나중에 읽어보면 어떻게 나와? 기판력의 정당성 근거에 대해서는 공권적 판단에 대한 법적 안정 때문에 이제 스톱시키는 거야. 그걸 무한반복하면 법적인 안정에 있어서 그런 공권적 판단에 대한 법적 안정, 공권적 국가의 법원이란 중립적인 판단 기관에 따른 판단에 있어서의 이제 결론이니까 법적 안정을 위해서 더 이상 다투지 마라. 그래서 기판력의 정당성 근거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이라는 제도적으로 만든 이런 보장에 따른 것이다라고 보통은 얘기해. 근데 나는 나의 민사소법 세계는 당사자의 왜 웃어? 나의 세계라니까 너무 좀 그래? 당사자의 절차 보장을 되게 포인트를 주고 있어. 그래서 엊그제도 막 출석 부르면서 깐깐하게 한 게 그게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변명을 해서 회복하라 이거야. 너가 이게 체크가 돼 있으니까 나름대로 납득해서 나를 설득해서 결석 아닌 것으로 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기회를 주는 거야. 그냥 넘어가고 내가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절차 보장을 해주려고 한 거지. 거기에 구박을 해가지고 쪽팔리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런 취지가. 나의 세계의 절차적 보장. 그래서 나는 이 두 주체 중에 법원과 당사자는 두 주체인데 당사자에 대해서 무진장. 그러니까 어제도 뭐야? 당사자 절차 보장은 뭐야? 그 억울한 사람, 자기 변명을 펼칠 기회를 확보해 줘야 된다. 그런 거야. 그럼 송달 써도 내가 막 송달, 그 되게 실무적인 공시송달 이런 얘기를 왜 했어? 공시송달이 당사자의 절차 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같은 송달이라도 직접 교부돼서 내가 너한테 공격하는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거와 공시송달로 한 것에 대한 것이 절차 보장의 입장에서 보면 공시송달은 거의 기능을 한다, 못 한다?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무변론 판결 등에 있어서 자백간주에서 제외시키는 거잖아. 그럼 절차 보장.
그러면 아까만도 제도적 공권적 판단으로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게 아까도 조금씩 나오죠. 자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확정된 것이라면 다투게 해줘야 된다. 소송의 추후 보완도 그런 측면이 더 세다면 추후 보완에 있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좀 넉넉하게 봐줄 거라는 거지. 그런 거라면. 이 사람이 진짜 절차 보장을 받지 못했다. 왜? 제대로 갔으면 1심, 2심, 3심을 거쳐서 받고 나서, 즉 필수적 변론이라는 건 뭐야? 변론에서 자기 주장을 충분히 펼칠 기회를 보장받고 나서 내린 결과로서 있는 너도 할 말 다 했으니까 그거 다 내가 다 네 기회를 줬으니까 이제 결론은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기판력의 정당성 근거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제도적인 공권적 판단에 대한 법적 안정이 전통적인 입장인데 새로운 입장은 뭐야? 자기 책임으로서의 절차 보장을 확보해 준 상태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아까 말하려는 게 그런 의도였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스스로의 이제 책임이다 이거야. 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딱 틀만 갖춰준 것은 아니고 그건 틀 속에서 이제 진짜 자기 변명을 펼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는 거야. 봤을 때 너가 그렇게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 이제 내려진 것이니까 받아들여라 라는 데서 본질을 찾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변론이 갖고 있는 의미, 필수적 변론이 갖고 있는 그 변론이란 게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의 의미가 작동한다. 그 다음에 고지 방법은 이건 판결문에 의해서 선고하는데 그쪽은 상당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선고한다는 개념이 꼭 있는 건 아니다. 고지는 그냥 뭐 법정에 와가지고 이렇게 선고한다는 개념 없이 그냥 문서로 보낼 수도 있는 거야. 그냥 만약 예를 든다면 이쪽은 법정에서 이렇게 선고하지 않고 그냥 통고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상당한 방법. 그다음에 자기 구속력은 이쪽은 엄격하고 저쪽은 약하다. 불복 방법은 이쪽은 항소, 상고, 저쪽은 항고, 재항고다. 항소, 상고, 항고, 재항까지 합쳐서 상고에는 판결에 대한, 그러니까 항소, 상고가 있고 결정 등에 대한 것은 항고 등이 있죠. 그러면 항고, 요때 고자, 소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항고는 대립 당사자가 싸움을 펼치는 장면이 아닌 거죠. 판결은 아까 변론에서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쌈박질을 하는 장면이 있는 건데 항고는 결정, 명령이라는 것은 반대 당사자가 있긴 있지만 이 싸움의 대상은 어떤 개념이냐면 법원에 내서 빡치게 하는 싸움인 거야. 잘 생각해보면. 물론 판결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지만 그건 조금 더 이렇게 대립이라는 개념이 반대 당사자가 있는 싸움이라는 느낌이고, 항고라는 의미는 법원이 일일이 내려준 어떤 판단으로서 결정 등에 대해서 나 불만 있다라고 하는 싸움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립의 개념이 뒤로 숨어 있고 법원에 대해서 뭐라고 따지는 것이 항고의 개념. 이해되겠죠? 그렇지만 항소라는 것은 대립 당사, 법원을 통하긴 통했고 법원의 판결에 갖고 따지는 것이지만 반대 당사자한테 계속 공격하고 이쪽은 반대 당사자가 막아내는 또는 반박을 하는 이런 싸움의 개념으로서 이해를 해보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변론이란 게 있는 거고.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되겠죠? 한편 판결이 나온 김에 이야기를 좀 펼쳐나간다면 소송 판결이라는 개념을 하나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지웠는데 사실을 확정해서 법규를 해석 적용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 이게 재판이다 했는데 실은 이제 재판은 그 실체법에서 민상법에서 배우는 어떤 권리 의무를 법규를 통해서 확정하는 것인데 그거와 함께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받기 위해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소송 요건을 통과해야 된다. 본안 판단에 지금 우리는 본안 판결로서의 그 싸움의 재판의 구조를 이야기했는데 이 본안 판단에 앞서서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첫날부터 조금씩 해왔어요. 그래서 본안 판단에 앞서서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부적법 각하 판결, 소송 판결, 변론을 거쳐서 이런 이야기할 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가 제기되면 세 단계의 심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소장 자체의 적시 여부를 심사받는다. 그건 초장에 받겠죠. 한편 소송 요건과 본안 판단에 대한 어떤 심리는 같이 어우러져서 변론 종결시까지 가서 판단받는 건데 최종적으로 본안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요건을 통과해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전 단계적인 것이지 이게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의미에서의 전 단계의 개념으로는 생각하지 마라. 본안 판단을 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의 단계이지 물리적 시간적인 개념으로 초장에 뭐 소송 요건만 먼저 다 심리하고 그 다음에 통과해서 본안 판단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는 이해하지 마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소송 요건이 통과에 들어가지 못하면 본안 판단의 전제 요건은 거기서 끝나버리고 보정이 안 되면 그대로 이제 부적법 각하의 소송 판결로 가는데, 이때도 소송 판결은 판결이니까 변론을 여는 것인데, 초장에 소송 요건이 보정될 성질이 아니다든지 했을 때는 굳이 본안까지 안 가고 그대로 변론 없이 부적법 각하의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하나 219조에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보정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변론을 열 필요 없이 예외적으로 필수적 변론이라는 것의 하나의 예외적인 상황이 여기서 하나 또 나오는데, 그게 변론 없이 소송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219조 조문이 하나 필수적 변론의 예외로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 요건에는 법원에 관한 소송 요건으로서 재판권, 관할권 있을 것,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으로는 당사자가 능력이 있을 것, 당사자가 당사 적격이 있을 것, 소송 능력이 있을 것, 그다음에 대리 문제에 있어서 유효한 대리권이 있을 것이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으로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객체에 대한 소송물에 관한 소송 요건 중에는 소외의 이익이 있을 것, 그다음에 약간 특수한 경우로 중복재소에 걸리지 않을 것, 기판력에 걸리지 않을 것, 죄소 금지에 걸리지 않을 것,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그런 소송 요건 등이 작동을 하고, 그것을 사실은 소송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실제법에서의 본안 판단에 관한 것은 소송법 자체로 뭐 생으로 배우는 건 없고, 실제법의 해석 적용을 이 루트에 우리가 투입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고, 오히려 소송법에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것은 이 소송 요건을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법원에 관한 소송 요건을 배우고, 그 다음 시간에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을 배우고, 또 그 다음 언제쯤에 대상을 놓고 청구를 놓고 소송물을 놓고 소송 요건을 배우기 시작하고, 이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못하면 판결은 판결이되 본안 판결과 달리, 즉 본안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 판결, 이런 게 본안 판결인데, 그 본안 판결에 앞서서 소를 부적법 각하한다라는 소송 판결로 끝나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소송 요건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엊그제 조금씩 얘기했던 건, 죽은 사람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 실제법에서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소송법에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 동물은 실제법에서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소송법에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 이런 거가 벌써 조금씩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 때문에 피고로 등장하는 게 누구였었어요? 사후의 인지 청구에 있어서는 피고가 어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공익의 어떤 담당자로서 등장한다. 그때 당사 적격, 피고로서의 적격은 검사가 사후 인지 청구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나왔죠. 그다음에 소송 능력은 언제 한번 설명했어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존재를 상정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법에서 민법에서 행위 무능력자가 그대로 소송법에서 소송 무능력자가 된다. 그다음에 실제법에서 법정 대리라는 후견인, 친권자, 이런 법정 대리인 개념이 이쪽에서 법정 대리인으로 작동하고, 실제법에서 임의 대리에 해당하는 게 소송법에서 변호사로서의 소송 대리인이 등장한다. 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는, 임의라는 건 항상 어떤 용어라고 그랬어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이런 용어예요. 법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법률의 규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임의라는 용어를 쓸 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럼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이니까 친권자, 후견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으로 등장하는 것이니까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수권에 의해서 대리인으로서, 그럼 자기의 어떤 능력을 보충하거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쓸 수 있는 게 민법에서 우리가 배운 대리 개념인데, 소송법에 있어서의 소송행위도 그 대리의 친한 행위이기 때문에 임의로 대리인으로서 자기 의사를 통해서 삼아서 제3자를 소송에 있어서 대리인을 삼을 수 있는데, 다만 소송에 있어서의 임의의 대리는 87조 이하의 본문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변호사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타인을 대리인으로 쓰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등 또는 변호사 등의 변호사로서의 대리인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 요건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객체에 대한 소송물에 관한 소송 요건이 소외 이익, 중복된 소득의 기판력 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한 게 절차적인 진행에 다 이야기를 했고, 재심까지 오늘 얘기함으로써 민사법을 다 배운 거예요. 2주 완성의 민사법이 끝난 거예요. 나는 이제 몰라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끝나고, 다음부터는 이제 당번 등, 그 다음에 법원과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으로서의 그 소송 주체에 관한 이야기 등을 펼쳐 나가도록 할 거예요. 수고했어요.